수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무협자라. 무협 토크 주화인마.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외경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부님 예. 절치부심에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저 있는데 대도는 한번 그 저번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대도가 좋은 이유가 이 주인공이 막 무슨 일반적인 이런 그 아까 계속 저희가 나왔던 양산형 이런 전형적인 무협 소설이랑 완전 달라요. 무협소설 별로 안 읽은 분들이 무협소설 비판할 때 하는 레토릭들이 있거든요. 네, 있어요. 뭐 주인공이 막 무슨 무림 정파 명문 정파 출신에다가 막 꽃미남이고 성격은 막 대업에 막 무슨 이런 정인군자고 막 무슨 뭐 아니면 뭐 복수 가문이나 아버지나 뭐 부모나 집안이나 사부나 이런 거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여자친구나 그런 거 이렇게 누가 죽여가지고 그 원수져가지고 그 복수하려고 자기 집안 망한 다음에 기현을 만나가지고 뭔가 그 무공을 익힌 다음에 그걸로 복수를 하는 전형적인 복수 서사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곽정처럼 대단한 어떤 충의지사로서 의협을 어떤 추구한다거나 어떤 그 주인공이 클리셰적인 걸 이런 많이 시작한다는 기본적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주인공의 어떤 무협소설의 성격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도의 매력 첫 주인공은 번째 일단 미남이 아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 미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명감을 갖고 있지도 않다라는 설정이 이게 현대 소설의 세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른바 그 싸구려 상업적인 장르 문학이 네. 이른바 예술의 경지에 저는 이렇게 예술의 경지로 딱 전환하는 그 계기가 주인공의 그 평범성 보통 사람이 주인공이 될 때 대단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저도 그 옛날에 우레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레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걸로 심지어 대학 과제도 막 하고 그랬는데 우레메에서 높게 평가하는 거 1위가 그거였어요. 그 주인공이 바보다. 바보가 철옹력하다가지고 네. 카메라 본다. 뭐 그런 종류의 총통쾌함이 있다. 대도는 바보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이런 장르 파괴고 진짜 바보는 아니다. 대도 어쨌거나 저는 장르의 관습을 벗어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볼 때도 똑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스릴러 영화, 액션 영화를 보더라도 그 장르 관습에 충실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킬링 타임용으로 보는 영화들이 있고 그 장르의 관습을 준수하면서도 일정하게 그거를 벗어날 때 그게 쾌감이 있고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저 무협이라는 소설적 장르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장르의 기본 서사가 있고 그거를 약간 빗나갈 때 그게 재밌는 거야. 그 일종의 어떤 이런 연구자 같은 경우는 그 대도라는 소설을 무협 소설계의 돈키호테 같은 작품으로, 왜냐하면 돈키호테라는 서사 자체가 기존의 기사문학 중세 그 관습적이고 클리셰가 가득한 그런 기사문학의 전형성을 이렇게 그 장르 규칙 자체를 벗어난 작품이잖아요. 주인공 돈키호테가 진짜 이게 멋있지가 않잖아. 약간 정신 미친 망상. 대도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대도가 어떤 사람이냐 일단 망인무새. 그 전에 대도가 사람 이름인 거. 대도 사람이지. 근데 사람 이름이지 대도가. 근데 사람 이름인데 그 이름 자체가 재밌는 게 도둑놈. 예? 도둑놈. 예. 그 대도라는 거는 이제 그 도둑놈, 큰 도둑이다라는 뜻의 그 도자가 아니라 그 도자가 칼도자예요. 예. 근데 이제 오자가 재밌어. 이 오라는 단어가 이게 오만하다 할 때 오자이거든요. 소강호 할 때 오자예요. 이게 제가 이게 뭐 좌백 선생한테 직접 들은 건 전혀 아니지만 저는 대도라는 작품의 제목을 딱 보고서 이게 소강호가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 오자라는 한자 때문에. 왜냐면 오자라는 한자, 오만할 오라는 한자가
무협 세계에서 유명해진 게 소호강호 그렇지. 때문이에요. 영어충 때문에. 예, 비웃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만하게 비웃는다는 거, 강호를. 그러니까 강호를 오연하게, 오만하게 비웃는다라는 이런 도가적 자유인의 그런 세계 태도가 그 소호강호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도의 오자도 오만할 오자를 좌백 선생이 왜 굳이 썼을까? 자기 이름도 왼쪽으로 삐뚤어진 잣나무라는 좌백이잖아. 이게 삐뚤어진 이런 감수성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정통 주류적인 이런 메인스트림을 뭔가 이렇게 삐뚤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분명 그 자기 이름에 붙어 있고 대도의 오자에도 그게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만할 오자라는 것이 실제 소설의 내용도 이 낭인무사인 이 주인공인 대도가 이 이름의 무협의 어떤 장르 규칙들이나 무협이라는 무림이라는 그 강호라는 세계 자체를 약간 좀 이렇게 비웃는 뭐 일탈하는 이름부터가 좀 유명하죠. 거기서부터 그 이름에 그게 좀 담겨져 있다라는 게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주인공이 또 재밌는 어떤 그 성격이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막 무슨 협인이 뭐 무슨 정인이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네. 오로지 주인공이 신경 쓰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존, 서바이벌. 생존이라는 설정이 재밌는 게 이게 사실 우리 좀비물 보면 이게 무조건 주제가 다 생존이잖아. 근데 무협 세계에서 네. 강호 무림의 세계를 우리가 좀비 월드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생존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나요? 없죠. 없지. 강자톤이잖아. 우리가 뭐 무슨 곽정처럼 금나라에 무슨 아니, 무슨 이런 오랑캐들에 맞서서 나라를 어떤 식으로든 뭐 애국하자 뭐 이런 아니, 게 걔네들은 곽정이랑 황영은 돈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돈 걱정도 하나도 안 해. 근데 이제 그것도 재밌는 게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설정도 저는 재미는 있어요, 분명. 왜냐하면 배고프면 그냥 이렇게 물고기 잡고 사냥해가지고 껍질 벗긴 다음에 내장 드러내고 이렇게 무슨 베어 그릴스도 아니고 익혀서 그냥 먹거든? 네. 아니면 이렇게 돈이 없어도 이 강호라는 세계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계예요. 왜냐면 이게 자유인이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무공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이게 돈이 하등의 문제가 안 돼. 우리 같이 무공도 없고 내공도 없고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하다못해 무술을 가르쳐가지고 무술 가르쳐서 돈이라도 받을 수 있고. 그치. 그러고 그리고 보니까 부자 나쁜 놈들 돈 훔치면 되거든. 어? 진짜 돈이 중요하지 않았네 김용.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무협지가 이제 또 다른 나를 이렇게 이 세계에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로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계를 느끼는 건데 네. 거기서까지 생활비 걱정을 한다면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그 신무협 이름 혹은 메타무협, 네. 반무협이 도달하게 되는 그 지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무협 장르 규칙들을 벗어나는 그 쾌감 때문에 재밌는데 그게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너무 리얼해지네. 우리 같이 진짜 별로 이렇게 진짜 너무 찌질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얘기가 무협 소설에 전면화되면 그건 더 이상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고 완전히 그 안에만 가둬지지도 매몰되지도 않는 적정한 그 거리감 속에서 무협 소설의 그 재미가 살아있으면서도 장르 파괴적인 쾌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데더우라는 작품이 잘 구현했다는 균형이 거죠. 잘 그거 말고 좌익 선생이 쓴 그 혈기의 여자 같은 경우는 가정 맹호화라는 게 그거니까 그냥 거기서도 그 농군 출신이 그 군역화가 돼가지고 끌려와서 살아남게 배우면서 강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그 가정이라는 게 그 가혹한 정치할 때 가정 말씀하신 거죠. 호랑이보다 무섭다. 가정맹호.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어떤 정말 살기 팍팍한 이런 보통 민의 입장에서 이게 무협의 세계에 자기가 들어서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뭔가 대단한 이런.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게 겉에 드러난 어떤 내용은 무슨 그 철기맹이라는 이런 방회 개방할 때 그 방자 네. 철기맹이라는 방해랑
뭐 무슨 구륜교 간의 뭐 패권 다툼 이게 기본 줄거리기는 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고유명사들보다 사실 이게 다 중국 지명에다가 중국 예전의 방해들이나 조직 이름들이 다 나와요 여기도. 뭐 상하이 방도 예, 그런 것들 뭐 종남판이 농림맹이니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중요하다기보다 여기서 가장 대도에서 재밌었던 설정이 이 그 이른바 주인공이 포함된 그 일종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흑풍조. 아 맞아. 흑풍조라는 커뮤니티. 일종의 이 조자가 그 1조, 2조, 3조 할 때 그 조자인데 그 에도 말기에 메이지 유신지사들의 신선구미 구미할 때 그 조야. 그러니까 어떤 자그마한 어떤 이런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기쁨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야마구치 구미. 야마구치 같아. 기쁨조라고 해서 저는 똑같죠. 조자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이 흑풍조라는 이 조그만 커뮤니티가 왜 매력적이냐면 이게 일종의 작은 어떤 서로 케어해주고 돕고돕는 일종의 공동체. 그 흑풍조 비슷한 게 저게 묵향 2부, 묵향 3부에 나오는데? 예, 묵향에도 나오고 이 대도 자백 선생의 작품 중에 생사박이나 야광충 이런 작품에도 이런 자그마한 이런 공동체 같은 집단들이 항상 등장하거든요. 이게 그 자백 선생 소설의 좀 주요 코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재미냐면 이 작은 공동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못난 사람들, 약간 약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하층의 이런 어떤 소수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공동체를 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종의 개방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지들의 공동체처럼. 그리고 공동체가 주인공격으로 나오는 게 그 유채용이라고 하는 사람 쓰는 청룡맹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 보면 분명히 고수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고수들보다는 그 장이라고 하는 그 단체들이 거의 주인공 비트해가지고 아무튼 야구님이 그런 코드에 계속 꼴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단체. 저번에 전진칠자도 그렇고 전진칠자도 그렇고 사실 그 무협소설 읽을 때 재밌는 그 관계 코드가 황약사처럼 혼자 놀거나 아니면 뭐 무슨 양과처럼 혼자 이렇게 개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그 캐릭터의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무슨 전진칠자든 뭐 이런 뭐 이렇게 개방이든 뭐 이런 사람들 그룹을 지어가지고 아니면 마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막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개인이냐 커뮤니티냐 그리고 개인은 커뮤니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커뮤니티는 그 안에서 개인들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명교 안에서 천은교가 만들어지듯이 그런 커뮤니티가 근데 그 대도의 그 커뮤니티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커뮤니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이게 기본적으로 막 무슨 대단한 가치, 이념을 중심으로 뭉친 커뮤니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흑풍조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좀 못난 사람들, 좀 이렇게 짠한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개방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보통 저희 시대랑 유비시켜서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잘 뭉쳐요. 서로 뭉쳐가지고 막 정경련 같은 거 만든다고. 근데 지금 시대에도 가난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서로 뿔뿔이 다 모래알처럼 산산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커뮤니티가 필요한 사람들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보다 이 대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소수자들, 주변인들, 아무것도 없는 아웃사이더들 이런 사람들이 더 팀으로 사실 서로 케어해주면서 뭔가 묶여야 그게 좋은 건데 우리 시대는 그런 게 너무 없잖아. 저희끼리 개방 만들어서 민주노총 신고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 막 제가 이 대도에 관한 이런 대도가 사실 연구도 많이 돼 있어요. 그 중문과 선생님 중에 그 진영준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 대도에 관해서 막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이 논문들에서도 이게 거기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대도가 문체에 있어서도
되게 좀 독특한 매우 모더니즘적인 이건 새로운 이런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작품인 것을 이렇게 장별로 분석을 해놨거든요. 가령 서장 같은 경우는 대도가 1인칭 화자예요. 그러니까 1인칭 화자는 뭐 일반적이니까 1인칭 화자라는 건 이제 소설 주인공이 나가 그치, 돼가지고 그치. 소설하는 거죠. 그러다가 1장부터는 3인칭으로 바뀌어요. 서술 시점이. 그가 되는 거죠 소설. 그리고서 등장하는 뭐 무슨 모든 그 등장 인물들이 돌아가면서 시점이 다 그 사람 위주로 계속 바뀌는 거야. 시점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막 흑기당 향주 노종도의 시점부터 대도의 시점으로 갔다가 반요 시점으로 갔다가 대도 시점으로 갔다가 시점이 계속 바뀌면서 시점이 바뀔 때마다 그 각각의 인물들의 내면이 그 각 인물 자신의 입장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순문학적인 이런 실험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 것들도 재밌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 대도에 아주 멋진 대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연기 톤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드릴게요. 제 연기력이 떨어져서 사실 이거는 중후한 이 기계나무님의 목소리를 읽어야 되긴 하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대도가 그 조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독백을 해요. 하급무사에게도 저마다의 인생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스스로와 싸워나간다. 이런 대사들이 너무 멋있는 지금 거야. 연기 톤이 조금 의식하신 것 같은데. 약간 좀 사극톤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무슨 정해진 삶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로 내가 거기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의미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고투를 하는데 그 각각이 너무 사는 게 그 아까 험난하고 고생스러우니까 이게 혼자서는 이게 어려운 거야. 이 험난한 잔혹한 세상을 이겨내기가.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기존의 어떤 영웅 서사라기보다는 반영웅 적인 장르 서사이기도 해요. 주인공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엽이라고 할 만한 주인공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일종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짠한 사람들에 더 가까운 아웃사이더들. 옛날 말로 표현하자면 방외인. 방외인이 아웃사이더거든요. 바깥에, 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아웃사이더들은 근데 보통 혼자 따로 이렇게 놀아요. 마이너리티들은 다 혼자 놀고 혼자 고립되는데 그러한 마이너리티들이 팀을 이룬다면 그런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소설이라는 점이 좀 독특하다. 정리해 주시면은 대도의 매력은 뭐 한 문장씩으로 정리하자면 어떤 일종의 첫 번째. 반무협이라는 거죠. 무협의 장르 규칙들을 좀 많이 대폭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다. 반무협이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호가구나 녹정기 같은 김용 소설이 이제 해체되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신무협이 그 바톤을 터치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반무협. 그 주인공이 일단 그쵸, 반영이고 반하죠. 또 설정도 좀 그렇죠. 한 설정에다가 문체까지 또 정통적인 스타일. 기본적으로 무림 사회 무협 소설은 크게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무림이라는 그 질서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패권을 줄 것이냐에 몰두하는 소설이 있다면 또 다른 유형은 무림 사회라는 그 세계 질서, 무림이라는 세계 질서 자체를 의심하고 그거 자체를 뭔가 부정하고 냉소하는. 그러니까 가령 우리로 따지면 이 세계 자본주의나 이 어떤 이런 민주주의 사회 국가라는 어떤 시스템을 긍정한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정권을 우리가 잡을 것이냐라는 입장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는 거야. 여기서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나 이런 대의민주주의나 이런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혹시 그 자체를 뭔가 이렇게 냉소하고 비웃고 그것 자체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들이 또 한편 있거든요. 그게 대도의 스타일이에요. 앞에 스타일이 정통적인 무협세계 스타일이라면 뒤의 스타일이 소호강호나 녹정기 대도의 어떤 세계 태도이다. 그 대도가 그런 스타일의 시초라고. 한국에서 그 이런 신무협의 시초를 연 거죠.
그 정통 무협 같은 경우는 이게 무림을 아예 인정을 해버려요. 심지어는 황궁에서 무림 내버린 살인 같은 거는 네네. 수사 안 해. 아 수설 안 해요?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 근데 그거는 재밌는 설정인 게 보통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인 곳에서 살인 사건이 나 지금 누구 한 명이 죽어. 그럼 경찰이 뜰 거거든요. 우리가 시체를 아무리 은폐해도 실종 신고가 올 테고 수사관들이 와서 뭐 이렇게 수사를 할 텐데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물레당 같은 이런 공간조차도 이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이런 그 강호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서울 한복판에 여기 바로 앞에 경찰서 있어. 하나 저 책만 없어도 전화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강호 무림의 세계는 이게 국가 권력이 황제 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가령 무슨 소림사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군졸들이 출동해가지고 사건 수사하지 않는다고. 개방에서도 마찬가지, 전진교도 마찬가지고. 각자 독립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사법권, 경찰권, 행정권이 심지어 경제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율적으로 이른바 지금 모든 정치가들이 이야기하는 분권형 자치적인 이런 어떤 세계가 이미 구현돼 있어요. 강원 무림의 세계는. 사건 처리하고 나서 관에 알려줘 땡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시대는 틈이 없거든. 근데 강호의 세계는 틈이 많아요. 틈을 만드신 분이 좀 계시잖아요. 우리? 아니요. 그 어른들은 좀 만드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 어른들? 네. 틈을 만드셔서 지금 넘어갔습니다. 태극기?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뜻 말고 국가 권력 자체랑 완전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령 중세 뭐 교회나 이런 대학 같은 게 서양에서는 그 이른바 국가 권력이 왕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독립적인 자율적 영역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교회나 대학에 해당하는 게 우리 쪽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른바 불교나 아니면 이런 무림인사들이 모여있는 이런 그 방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대안적인 제3의 이런 섹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현대에는 그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옛날 무협소설 읽다 보면 이런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다는 거죠. 사실 뭔가 반체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려고 그래도 그 나치치하에서 그게 뭔가 틈이 있어야지 그걸 나치에 대항해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상해로 가지 않습니까? 만주 가거나 만주로 가는 게 그게 거기는 틈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시대는 투항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멸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네, 대도에 대해서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설에도 그 이른바 새로운 소설 흐름을 누보 로망이라고 하거든요. 네. 20세기 그 중반 이후에 누보 로망을 다른 말로 앙티 로망이라고도 해요. 네. 그러니까 누보는 새로울 신자의 뜻이고 앙티는 반대 반자의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소설, 반소설이라는 것이 순문학의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인 것처럼 무협소설의 세계에도 신무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아까 그 용어로 사용하자면 일종의 누보 로망이고 반무협은 앙티 로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흐름이 순문학이든 무협의 역사, 무협소설의 역사에서든 비슷한 흐름들이 동시대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을 해달라고 제가. 제가 말이 많습니다. 대도는 한마디에 대도의 매력을 반무협이다. 반무협이라는 매력을 갖고 있다. 반무협, 약간 반기가 있으신 모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도 저도 근데 시작부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꼭 읽으려고 약간 방골 기질이 있다는 거죠. 좌백 선생부터가 이름부터도. 약간 뭔가 좌편향적이실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러면 대도의 얘기를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준대엽님 드디어 순서가 되는데 그 어떤 소설을 하시기로 하셨죠? 그 실명 시리즈. 그게 두 번째로 시청한 거고 첫 번째는 수호령을 하려고 했어요. 수호령. 수호령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이거는 로맨틱 소설을 갖다가 무협
무협소를 로맨틱처럼 한 거고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수호령이랑 호위무사 줄거리를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호위무사라는 소설이 따로 있는 있어요. 거죠? 예. 그것도. 수호령이랑 약간 비슷하죠 분위기가. 여자를 예.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그런 거는 같은데 얼굴 네. 같은데 이 호위무사랑 틀린 거는 호위무사는 내가 아는 네트워크를 동원한다는 거고 좀 쉽게 말하면 이건 나 혼자서 주어파에 다 해가면서 지킨다는 그게 차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준님께서 이번에 소개해 주실 소설들은 서현 작가님의 수호령과 실명 시리즈가 되는 건가요? 수호령과 서현의 실명 시리즈겠죠. 수호령은 서현 작가님께 아니군요. 수호령은 김남재. 네, 김남재 제가 잘 몰라서. 첫 번째 필명이 요도였어요. 요도. 그 요도가 아니고 이거 차고 다닐 거. 허리 요자에 칼도자. 제가 그 요도를 상상하지 않았는데 뭐. 한거라고 부르는 한거라고도 부르는 그 칼. 심지어 그 요도라고 하는 그 요도는 조선시대 군도였어요. 환도 같은 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리로 해가지고 하고 네네. 들고 다니고 하고 그거였지. 우리는 이상하게 사실 몰라도 그 여기 그 이게 이게 한자 생각하면 요도의 의미가 좀 이렇게 맛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둥글환에 머리 그 그냥 요도라고. 그죠. 그 뭐야 저기 환두대보 있잖아요. 그것도 환도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저기 덤에 있는 거. 네. 근데 제가 저도 어디서 듣기로는 이 수호령이라는 소설이 네. 좀 여성 독자들도 읽을 만한 무협 세계에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여성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여점 다닐 때 보면은 수호령 같은 게 여자들도 꽤 많이 빌려갔어요. 로맨스 무협 같은 거예요. 네, 좀 그런 거 이제 있죠. 한 남자가 뭐 사랑하는 한 여자를 위해서 지고지순한 이런 호위무사의 약간 기사도문학 같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이 줄거리 듣고서 그게 떠올랐어요. 신해철의 인형의 기사. 아니 그 떠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때 얘기가 떠나는데. 그대에게. 팟캐스트가 점점 아저씨가 되고 있어서 지금 아니, 인형의 기사가 이 내용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여혐적인 거도 어떻게 보면 여성을 인형으로 얘기하고 여성은 남자가 지켜줘야 될 근데 대상으로 그 이렇게 지키는 생각하는. 여자가 약한 것도 아니야. 그치. 이게 그 여자가 그 마교 교주의 딸이죠. 네. 일종의 아. 그 뭐야. 그러니까 강자지 강자 완전 강자. 여자가 약하지 않군요. 네, 근데 문제는 얘가 지켜야 너 말했어. 얘가 지킨다는 거야. 지는 약속을 지킨다는 거고 심지어는 이 지키는 아가씨의 그 선생도 안 약해. 심지어 그 사람도 초임 갈 수 있어. 근데 왜 지키는 거예요? 약속. 그게 설정이 좀 샤먼적인 게 있어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 남아이런 주천금이라고 하는 그거 너무 높은 놈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일대 그 얼령술이야, 얼령술? 마교 교주가 그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그 딸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언 그 그리스 신화처럼 신탁에서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 나왔냐면 네. 이 나중에 이 딸이 무림맹에서 이제 뭐 능욕 당하고 나중에 이제 막 창녀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아주 치욕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신탁이 온 거야. 그 빡친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50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선남선녀 구해와가지고 네. 잡아와가지고 그 중에 이제 막 수련시켜서 결투시켜가지고 그 중에 살아남은 이제 애가 그 아이를 지키게 되는 호위무사가 되는 거지. 배틀로얄을 지금. 그치? 심지어는 이 남자 주인공하고 동기가 있어. 동기 여자애가 있어. 걔는 또 나중에는 자기를 고생시킨 그 교주 때문에 사무련. 그죠? 걔가 사무련이 얘를 한도고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안 좋아하니까 그치. 삐쳐가지고 별짓 나가다가 나중에는 호위무사 동기생이 있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얘가 나중에 그냥 떠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수호한다라는 거죠. 수호령의 령자는 뭘까? 뜻이 한자가? 령. 유령할 때 영자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게 보면 저는 이런 설정 일종의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양가와 소용녀처럼 간무협이죠. 이게 일종의 러브 스토리인데 그 러브 스토리가 이게 매우 일부 1차원제적인 러브 스토리다. 제 말씀 뭐냐면 저는 그 장무기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우유부단한 그리고
위소보가 부러운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반무역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일종의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서로에게 배타적으로 뭔가 서로만이 모든 것인 이게 이제 로맨스 서사의 기본 태도인데 그것을 이제 잘 이것도 준수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그리고 거죠. 야보님이 말한 그 시스템이 그게 되는 그런 무협으로는 유재영 씨가 쓴 청룡자가 청룡맹인데 그것도 저는 그 시스템을 거의 끌어올린 걸로 보이는 박무협으로 쓰이는 거고 아무튼 수호령은 그런 시스템을 준수하는 소설인데 굉장히 그 문학성이 있다는 거죠. 반무역적인 코드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 일부 일처제적인 코드가 그렇게 꼭 우리가 또 제가 아까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절절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 세상 이 주인공도 사실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캐릭터 아니에요? 스스로 원래 이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그 여자를 통해서 살아갈 이유, 존재 이유를 찾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존재 증명. 자기를 유일하게 알아주는 이 세상에 딱 한 명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가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교환 불가능한 이런 1대1의 관계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꿈꾸는 일종의 소울메이트, 친구에 대한 이런 욕망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 그게 사실 좀 절절하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여기 종로나 신촌 이런데 강남 가면 사람들 수천 명 있지만 그 중에 나를 정말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그래서 친구니 연인이 가족이니 이런 거에 우리가 집착하는 거잖아요. 저를 알아줄 사람. 거의 그거네. 그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다음에 그렇죠. 목표를 지음 이런 거죠. 일종의 둘의 관계도 자기를 알아주는 유일한 한 명. 누구로도 사실 호위무사가 500명이고 그 주인공까지 포함해서 501명인데 그 501명이 설령 다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500명 중에 누구 한 명, 아무나 한 명이 나를 지켜도 상관없어 라고 그 마교교주의 딸이 얘기했다면 그건 대체 가능한 애들이겠지만 딱 그 사람이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를 뭔가 매혹시키는 코드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어야 돼요? 딱 그 사람, 너 하나말 밖에 없다라는 감각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안 읽어서 그런데 마교 교주의 딸이 그 사람한테 사랑에 빠져서 그게 사실 사랑이 더 애매한데 그게 이 사람 사무련하고 이 사람을 두 사람을 뽑아내는 거는 교주의 딸내미를 가르치는 여자가 있어요. 그 할머니 그 사람이 교주 대행으로 하는 거니까 둘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상관없을 거지. 무공이 제일 강해서 처음에는 강한 것도 어떤 하나 있긴 있는데 강해서 사랑에 빠진 건 아니지. 그치 지도 강하니까 강한 거는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뽑힌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 둘이 뽑힌 거지. 나머지 500 중에 둘 뽑혔는데 그 중에 또 뽑힌 건데 이 사무란 여자는 아무래도 세 보이고 이런 게 좀 기분 나쁜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기분 나빠 보이는 사람 빼고 아닌 걸로 뽑은 게 이 사람이 되는데 차악을 선택한 거군요. 그러니까 차선을 생각해. 차선을 선택한 거. 그러면 지키는 과정 내에서 어떤 둘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게 된 거. 그렇죠. 정치적인 것도 당하니까 왜냐하면 그 교주 반대파가 있잖아요. 부교주를 비롯한 반대파도 있고 하니까 교주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겠지. 왜냐면 사무련은 반대파로 가니까. 저도 이 소설을 뭐 읽은 건 아닌데 여기 제가 이렇게 무슨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여기 기척을 지우는 훈련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수들이 했던 그거. 네, 살수들, 닌자, 닌자처럼. 네. 근데 저는 그게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꼭 무협 소설, 무협 장르가 아니어도 그쵸. 이 기척을 지운다는 자기 훈련 하나 다 했지. 코드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야. 그거를 제가 처음 느껴본 게 예전에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라는 그 영화가 이게 기척을 지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게 사실 이게 무협 김기덕 감독의 그 영화가 무협 영화는 전혀 아니지만 기척을 지워서 남편이 있는데도 그 여자랑
뭔가 불륜을 할 수 있다라는. 근데 그거는 아마 우리가 특전사건 할걸요. 그냥 근데 기척을 기척을 진짜 보이면 지을 수가 있나요? 실제로? 숨을 참는 거야. 최대한 참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갑자기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누가 갑자기 옆에 딱 와 있어서 깜짝 그 놀라요. 옛날 영화 보면은 그 이제 그 호러 영화나. 말하고 같이 그 침투하는 사람들이 말에 대갈로 자기는 하무라고 이렇게 마스크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최대한 기척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그 프랭크 허버트라는 사람의 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SF. SF 소설인데 거기에 사막 배경이 사막이거든요. 근데 거기 사막에 그 모래 괴수가 살아요. 샌드웜이라고 하는. 근데 그 괴수가 이제 눈이 없으니까 땅속을 기어다니는 괴수거든요. 눈이 없으니까는 이제 진동으로 먹잇감을 찾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괴수한테 안 들키려고 일부러 불규칙하게 걷는 연습을 거의 하고. 박쥐네? 네. 그러니까 세네. 규칙적으로 걸으면은 모래 괴수한테 지하에 모래 괴수한테 들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춤추면서 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는데 아니 춤춰도 그게 규칙 생기니까. 아니 그 막춤. 아니 막춤도 생겨. 규칙 생겨. 일부러 규칙 없이 걸어서 마치 바람이 모래를 쓸어서 만들어내는 진동 같은. 재밌다. 일종의 보법이네. 그것도 네네. 무공 보법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기척을 지운다고 하니까. 네. 아무튼 그 수호령이라는 소설 뭐 되게 길게 이야기가 되네요. 그리고 사실 그 청룡장 청룡맨도 지금 반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거 거기 보면 청룡장 다시 한번 봐요. 청룡장과 맹 청룡맹 이것도 네네. 반무역을 할 수 있는 게 그 주인 소설 두 개인 건가요? 네, 그 두 개 한 사람이 쓴 건데 네네. 시리즈예요 이게. 근데 그게 주인공들이 그 장이랑 맹을 지키기 위해서 네. 자기 희생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거의 반무역이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야. 거의. 장의 심지어는 고수조사도 자기 명예보다는 자기건 장하고 맹의 그거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이 개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시스템. 청룡장이나 뭐 청룡맹이라는 단체가 주인공이 소설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소속 그거는- 단체 맹원들도 세요. 세긴 센데 네네. 거기 제목에서 장하고 맹을 쓰기 때문에 이건 시스템이 주인공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거는 작가님이 어떤 작가님이죠? 유재용이라고 해서 산업인행강이라고 하는 그 군사소설 쓴 사람이 쓴 건데 네네. 그래가지고 진법도 나와요. 여기. 실제 척개관에 썼던 그 진법. 곁다리로 또 추천을 또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왜 등패 쓰고 그 장창 쓰고 하는 인간들 해가지고 하는 그거 나와요. 진짜 비인간적인 한 명만 탈출하면 다 지는 거. 아 진법. 네. 그래. 그게 내군들하고 이 절강성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거에 대한 생존을 위한 거고. 그 이쪽도 되게 흥미진진해 보이는데 수호령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수호령도 막 네. 무슨 정파와 사파 간의 그 권선징악적인 아니요, 이런 거가 사파는 아니잖아요. 마교내니까. 마교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고 나중에 또 정파와의 또 전쟁 같은 거를 장무기처럼 약간 화해시키는 중재시키는 이런 내용들도 있지 않나요? 그거까지 아니고 하시간 그러고 이 호위무사가 좀 비슷하긴 한데 틀린 거는 거기서는 걔들이 정파죠. 거기는 정파긴 한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명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실명 시리즈. 실명 시리즈 우선 그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서효원. 요절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요절 천재인 네. 서효원님. 그 대표작이고 일화가 많죠. 서효원 작가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화까지는 뭐그 도박장에서 내 거 줄 테니까 네. 하다가 그거랑 한 돈으로 걸었다는. 심지어는 환자였다는 거. 어디가 아프셨죠? 위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그 유고가 네. 진짜 역설적이야. 나는 죽어도 새가 되지 못한다. 아, 얼마나 자유롭고 싶은 생각이 죽어서도 새가 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요거집도 참. 뭐같이 진짜. 근데 이분이 진짜 다작하신 분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출판사로서 완전히 돈 벌어주는 그거였지. 그 거의였지. 다작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순수한 모르는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12년 동안 창작 활동을 했던 12년 동안 1000권을 넘게 썼어요. 그 1200권이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다작이지. 그 다작을 했다는 게 모르는 독자 입장에서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근데 보는 퀄리티 전혀. 항상 평타는 치시는 분들은 유명하잖아요. 오죽하면은 출판사에서는 이 사람은 죽고 나서 네. 서울 창작 패밀리가 이 사람 거 다 냈잖아요. 이것이 또 냈어. 그게 그 죽은 사람 걸 편해도 돈이 되는 그게 되니까 썼겠지. 그러니까 이분이 저도 뭐 소설 다 몇 권 읽어보진 않았는데 항상 어느 정도 고른 수준의 안정적인 문체를 맞아. 갖고 있는 게 이분이 문체가 좀 이렇게 간결하고 건조한
네. 문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금강 선생이 쓴 것도 편차가 나눠요. 이게 그 진짜 뭐지? 그 풍운 조월 고천한가? 그거하고 풍운 만장 이런 거는 좋은데 가끔 그냥 소임사 배경을 쓴 거는 망했고 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서효원 작가님 안 그렇다는 거죠. 거의 균등해. 이분이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작가 중에 한 분이잖아요. 금강이랑 사마달, 서효원, 야설록. 이렇게 야설록가 네 명을 보통 묶어서 4대. 야설록 씨는 그 만화 스토리 작가라는 독특한 인간이고 심지어 대란이라고 하는 첩보서 썼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만화로 되고. 그래서 이 네 분 보면 보통 한국 사람이 이름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분이 서유원 씨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협 작가 이름 가지고 거의 뭐 사대 악인 수준인데. 그리고 금강 씨가 독특한 게 무협에서 추리를 같이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 실명 시리즈, 실명 시리즈를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네. 해보면 실명 시리즈는 이 세 권이라고 하셨잖아요. 세 가지. 마제, 맞아. 실명 마제, 실명 대엽, 실명 천하 이 세 가지니까. 세 가지. 뭐 따로 되고 같이 이거 상관없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실명이라는 게 이름을 일탈하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슬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 정체성을 잃는 과정이 뭐 각 작품마다 다 다른 거죠. 약간씩 틀리죠. 오죽하면은 마제라고 했을까. 마제는 어떤 뜻인가요? 타파 인물이고 네네. 이게 대엽은 정파 쪽 인물이란 소리고 실명 마제, 실명 대엽 그리고 실명 천하는 이제 좀 틀려진 건데 최소 두 가지는 마제하고 대엽은 그 사람의 출신을 알 수 있죠. 네네. 대엽은 정파, 이건 사파. 그렇지. 마제는 악마 맞자니까. 정파편, 사파편. 정파편, 사파편, 근데 천하편. 뭔가 종합되고 있네. 천하는 약간 변증법적으로. 천하는 약간 독특한 그게 좀 독특하고 그리고 이 사람 거 같은 경우는 대자객교라고 해서 자객이 맞아요. 주인공도 있고 네네. 거기서는 독특하게 어떤 놈이든지 돈만 주면 죽여온다. 그러니까 이 대자객교가 가장 이것도 유명한 강모형. 작품인 것 같은데. 서유원. 또 소연 작가님의 많은 작품 중에서 굳이 실명 시리즈를 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자기만 걸 숨기고 싶어하는 게 가장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 익명 속에 숨어가지고 사람들 치잖아. 이게 네. 지금의 그거랑 좀 매치가 되지 않나. 지금의 현상하고. 어나니머스 같은 거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댓글로 틀 때도 익명이나 가명 뒤에 숨어서 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인공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 주인공들은 자기 이름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약간 연결이 근데 찾지 못하죠 결국에. 찾으니까 그나마 된 거죠. 찾나요? 못 찾았으면 예술이 됐을 텐데. 원래 이렇게 정체성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삶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메타포도 그렇고. 슬램덩크도 우승 못하고 그리고 끝났잖아요. 대자연학교는 그냥 자본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인 거고. 대자액교. 그냥 돈만 주면 다 지켜준다니까. 선인이든 악인이든. 대자객교라는 게 또 서유원 작가님의 대표 작품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저희가 녹음한 방송 중에 그 업로드를 못 시킨 편이 하나 있는데 아마 곧 업로드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 이게 자객이나 이런 어떤 그 무협 서사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마천의 이제 사기열전의 몇 개 작품들이 있어요. 형가. 예, 형가 등장하는 자객열전 그리고 유협열전 등등 있거든요. 형가하고 예약 네. 나오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초기 고대적인 의미에서의 자객은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어쌔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게 우리 어떤 무림지사의 어떤 협을 중시하면서도 그 부득이하게 무력,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비운의 비극적인 이런 반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 예양펀도 그렇잖아요. 그 예양펀도 자신을 그렇죠. 알아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이 대자객교는 네. 돈만 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자객들을 다룬다는 그렇죠. 거죠. 돈만 주면 다 그 죽여. 갈등 같은 게 있을 텐데. 있죠. 왜냐면 네. 없진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자기네 그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 거죠.
막 헐리우드 그 무슨 암살 자객 영화, 어쌔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암살자들이 철칙 같은 게 항상 주인공이다 보니까 철칙이 있어야 돼. 어린아이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막 이런 거. 아니 설령 두들겨 죽이겠어도 최대한 깔끔하게. 그러니까 빨리 한 번에. 죽여야 원샷 않게. 아무튼 실명 시리즈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실명 시리즈 및 서효원 작가님의 작품의 매력을 이렇게 좀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게 될까요? 쾌. 쾌. 한 글자로 표현해 주셨군요. 쾌? 네. 그 쾌속할 때 쾌자. 네. 쾌활하다 할 때 쾌. 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쾌활하다랑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장쾌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통쾌하다. 신난다 막 이런. 통쾌할 캐치. 통쾌함이 강한가요? 이분 소설이? 빠르게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낫겠네. 빠르게. 빠르게 쉽게 쑥쑥쑥 읽힌다는 거죠. 뭐 그래서 제 대여점 그 기록이 생성된 것도 있긴 있는데. 아니 대여점에서 그렇게 이거하고 네. 영문은 확실히 빨랐어. 그래가지고 주인 아저씨들이 좋아했지. 아니 그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게 좀 이렇게 소설의 좋은 덕목이기도 해요. 3일 안에 읽을 수 있는 게. 예. 읽고 갖다 줘야 되는데 하루 만에 갖다 주면 그쪽에서는 짱이지. 아마 저희가 읽는 시간 안에 이분은 소설을 쓰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독수리 타법으로. 이분이 독수리 타법으로 소설. 아니 아. 저 그 대여점 주인들이 진짜 좋아한 게 영문 필요한데 3일 안에 출했더니 하루도 안 돼서 갖다 주니까 땡큐. 준대현님이 위속 빨리 읽으시는 또좀 아니 어릴 때부터 자주 읽다 보니까 든 거죠. 속독법도 안 배운 난데. 보면 예전에 그 공장 돌렸던 분들 있잖아요. 무협 소설 중에. 네. 아 있어요. 근데 이 소연 작가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뭐 공장 수준으로 책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공장을 돌리진 않았어. 아, 진짜? 자기가 다 썼어. 공장인 줄 알았네. 그래서 뭐 공장과 맞짱을 떴대니 막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출판하는 업계에서 그 출판사에서 의심을 많이 받았다고. 아니 그 사람은 엄청 좋아했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다 사람이 책을 혹시 막 이렇게 밑에 사람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예전 양산 형식으로 쓴 게 아닌가라는 의심들도 있었다고 있겠지. 그러는데 진을 다 뺏어 주고. 그러니까 말이야. 요절하셨죠? 그렇죠. 몇 살때 40도 안 됐을 걸 그렇게. 근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사전 위키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80년에 위안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시한부 선고를 받는데 시한부 선고를 어떻게 받냐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밖에 못 산다. 이 얘기를 듣고서 암 치료비를 벌고자 소설을 쓴 건데 12년을 더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선고한 것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요절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 시한부 선고 만약에 6개월 1년으로 진짜 그 선고대로 인생이 그렇게 짧게 됐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설들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이 12년이라는 시기가 되게 묘행이면서 우리한테도 다행인 거죠. 다행인 그런 비운의 작가이다. 서효원 그 작가님의 소설의 매력을 쾌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한번 쾌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아무튼 준비를 이분은 제가 아까도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그 무협 소설의 그 흔한 그 좌백이나 진산 뭐 이런 이름을 금강, 야설로 이런 이름을 안 쓰고 자기의 서효원이라는 본명을 썼다는 것도 좀 이렇게 독특한 간지.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모두가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닐 때 폴더 투지 갖고 다니면 간지나거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거의 유일한 작가지 않나 자기. 그렇지. 이런 이름 안 쓰거든. 가령 그 좌백의 아내인 진산 씨만 하더라도 이회진 편집장. 로맨스 소설 쓸 때랑 무협 소설 쓸 때랑 이름이 달라지잖아. 우지인이라고 해서 묻히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벌써 한치 앞. 아 그리고 그 진산 작가가 그 사람이 이매진 편집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력의 소설이기도 하고. 저희가 공력이 좀 딸려서 두 분 대현님을 초청을 했는데 재밌게 이야기 많이 근데 나누셨어요. 워낙 이렇게 읽은 소설들이 많으셔서 여기 두 분이 맞아.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너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거의 10부작으로 녹음을 해도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다음에 그 한국 무협자랑 2탄 한번 해야죠. 뭐. 네. 사실 저희가 이게 알턴이었어요. 한국 무협이 1화, 2화 할 때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한국 무협 좀 다뤄달라고
댓글로도 그렇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나 항공모협을 꼭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근데 사실 또 항공모협 잘 모르니까는 근데 댓글에서 뭐 용대운의 굴림천하 다뤄달라는 분이 계셔서 너무 길어. 저희가 이렇게 약간 당황했는데 끝났고요. 네. 용대원 씨는 그 저게 있어요. 왕 시리즈가 있어요. 권왕 그런 게 근데 용대운 선생의 그 작품들은 네. 저희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그 대만의 그 신파무협 그 고룡 선생의 무협이랑 그거. 이게 용대운 선생의 무협이 많이 좀 연결되는 점들이 야구님 알 많거든요. 텐데 그 초량 시리즈 그게 예, 맞아요. 고령 거 갖다가 만든 건데 예. 수십 부작이잖아. 그거.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 용대운 선생은 고룡 선생의 이런 뭐 설정이나 뭐 많이 이런 따왔지. 것들 많이 가져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고룡 선생의 그게 우리 신무협의 또 이렇게 재미난 지점인 게 고룡 선생이 그 대만의 무협 그 역사에서 되게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한 획을 그은 분이거든요. 기존의 정통 무협과 다른 모더니즘 무협에 창시한 분이어서 홍콩 무협에서는 김영이고 대만 쪽에서는 고령인 그치. 거고. 그 고령이 새롭게 그 장르 규칙을 이제 벗어나면서 만들어낸 무협 세계를 우리의 이제 용대운 선생이 가져와서 이른바 용대운 선생의 이제 그 제자격인 좌백. 그 좌백을 통해서 이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그 진산. 사실 이거 다른 얘기지만 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진산이어서 알고 봤더니 와서 상 줄 때 보니까 여자야.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해. 이 과정도 재밌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용대운 선생 같은 경우 그 예전에 하이텔 무림 그렇죠. 무림동호회. 네. 동호회 거기서 그 태극문을 거기에 올렸죠. 네. 사실 그 이전에도 사실 80년대 소설을 쓰시던 분인데 우리나라 무협 소설이 77년부터 한국 무협이 제대로 된 무협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흐름을 80년대에 이제 1세대 무협 소설가인 분이 용대운 선생인데 그게 2세대 이제 새로운 신세대 무협이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하이텔이나 이런 PC통신 시대의 무협으로 그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하신 분이 용대운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무협과 90년대 무협 사이에서 80년대 활동했으면서도 90년대 PC통신의 무협을 연재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용대운 선생이 우리나라 무협사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어떤 분들이 용대운 씨가 신무협의 효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볼 수 있어요. 분들 충분히. 태극문이 중요하신 분이었는데 오늘 못 다루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제자는 다뤘으니까 다음번에 분명히 항공무협 2탄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용대원 선생님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남은 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뭐 기약 없는 기약을 해보고요. 오늘 자리해주신 준대현님과 기계나무 대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재밌는 이야기로 꽉꽉 채워서 팟캐스트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하게 되면 더 많은 대원님들이 참여해서 물에다 꽉 채워가지고 한번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 공개 방송 같은 거 오프닝도 다 같이 박수 제대로 치고 해서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명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